경제성공학 동영상 강의 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강의 자료 1에서부터 7 내용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금 현재가치법 끝났고 내부 수익률법 강의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목이 좀 잠기고 코가 좀 매워서 코를 좀 풀고 왔는데 다행히 조명이 있어서 코가 엄청 빨간 거는 안 보이네요. 이게 아버님이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뭐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뭐 약간 뭐 자기애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편인데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이렇게 코 관련 코가 조금 그냥 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환절기에 좀 되게 민감해요. 환절기에 되게 민감해서 코가 계속 간지럽고 이렇게 특히 여름이나 환절기에는 막 거의 재채기가 많이 나요. 요즘 코로나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공공장소에서 재채기 하는 것도 참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막 하는데 그랬더니 지금 콧물이 너무 나오고 간지러워서 약간 부었어요. 원래 부어 있어요. 네.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을 다루기 전에 이제 수익률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수익률은 그 rate of return 혹은 return on investment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뭐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는 이제 상대적인 비율의 값인 거죠. 네, 비율의 값.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BC 레이쇼로 넘어가면서는 다 비율을 다룬다.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지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에서는 인베스트먼트 분의 revenue에서 1을 뺐다. 들어오고 나간 것. 그러니까 이게 투입, 산출 뭐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투입분의 산출이 비율이 얼마냐. 그래서 1을 뺀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수익률은 돈의 시간 가치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뭐 20% 벌었어. 20% 벌었어? 대단한데? 10년에 걸쳐서 벌었어?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요즘 또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특히 그 웨스턴 텍사스 그 중진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불리는 WTI 그 인덱스, 그 국제 유가 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 두 개 중에 하나죠. 나머지 하나가 크루드, 중동 크루드 오일이었나요? 네, 그렇고 그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인데 어쨌든 세계 유가 지수가 그것들인데 이제 유가 지수가 지금 세계 경제가 거의 멈춤에 따라서 기름을 쓰고자 하는 곳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기름값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갔죠. 그런데 이제 이 석유 가격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선물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물 상품 혹은 또 그것과 비슷한 구조로 개인들이 그 국제 유가라는 아주 접근하기 힘든 상품을 접근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ETF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실제 물건과의 가격 괴리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괴리율이 생겼다 할 때 이 괴리율도 역시 뭐 비율이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괴리율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수익을 못 내거나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제가 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증권회사에 조금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뭐 좀 아쉽고요. 아무튼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건 뭘 하건 다 수익률을 기반으로 따지는데 거기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가치는 돈의 시간 가치, 돈의 시간의 개념을 꼭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시간 가치를 고려한 수익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대안 평가 방법의 결과가
다른 앞에서 배웠던 NPV 그리고 뒤에서 배울 BC 레이쇼와 일치하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만족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본 게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NPV가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뭐 굳이 제가 새로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어디에선가 빵이 된다는 거죠. NPV가 빵이 되는 그런 지점이 존재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건 다 제껴두고 NPV가 빵이 되게 하는 그 이자율, 할인율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한, 시간 가치를 반영한 수익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시간 가치를 반영한 수익률이냐 하면은 요 예제에서도 이미 보지만 우리가 이 캐시플로우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100을 지금 투자했다가 2년 후에 121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는 그대로예요. 얘는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여전히 마이너스 100이에요.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는 121이었다가 뭐 105로 줄어들다가 이자율이 커지면 103이 됐다가 하다가 1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NPV가 빵이 돼요. 즉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은 미래 121이라는 현금 흐름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돈의 시간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면 돈을 일정 시간 동안 쓰지 못했을 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회비용의 크기가 돈의 시간 가치잖아요. 그 기회비용을 크게 보면 볼수록 이자율을 크게 보면 볼수록 미래의 현금 흐름은 현재로 바꿨을 때 작아진다. 더 많이 작아져야 된다라는 게 반영이 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과 내일, 오늘과 1년 후의 돈의 크기가 얼만큼 달라져야지 내가 이 시간 동안 돈을 포기한, 돈의 사용 가능성을 포기한 기회비용을 보상해 준 것이 되겠는가? 이게 돈의 시간 가치고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어느 만큼 되면은 현재의 현금 흐름, 나한테 주어진 어떤 투자 대안, 마이너스 100, 0, 121이라고 이렇게 눈앞에 주어진 이 현금 흐름이 투입 대비 산출이 똑같아져서 빵이 되겠느냐? NPV가 빵이 되겠느냐? 바꿔 말하면 오늘의 100만원과 2년 후에 121만원이 똑같아지는 이자율 I는 얼마인가 하는 거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고려됐죠. 100과 121. 시간 지금과 2년 후 고려됐죠.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똑같아지는 경제적 등가 고려됐죠. 그렇기 때문에 100을 투입, 122를 산출로 보면서 이걸 시간을 함께 고려한 수익률 개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수익률 이렇게 고려된 수익률을 시간을 고려한 수익률, 뭐 시간 수익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따로 설명이 없으니까 캐시플로우만 주어져 있으면 어떤 대안의 캐시플로우가 뭐 처음에는 얼마가 나가고 나중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이것만 결정이 되어 있으면 따로 뭐 외부에서 MARR를 결정해 주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보는 것처럼 NPV가 빵이 되게 하는 방정식을 세우면 수익률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두나싱 대안의 수익률은 뭐 물론 결국은 선택을 하려면 알아야 되지만 MARR이 몇 %다 이런 정보가 없어도 판단을 하기 이전에 수익률 자체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시플로우 자체 내에 일단 수익률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끄집어낼 수 있다. 이 내부에서.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부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익률의 개념을 시간가치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시간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 정의는 우리가 어떤 투자 대안을 바라봤을 때 그 캐시플로우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정리해 놓고 얘를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NPV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NPV가 빵이 되게 하는 투입과 산출이 똑같이 되게 만드는 이자율이 과연 얼마일까를 역산으로 구한 그런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이렇게 구하는데 뭐 방정식이 되게 복잡하고 뒤에 가면 또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가 있고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줄여서 IRR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냥 IRR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주의점은 뭐가 있어요? MPB에서는 1기간과 2기간 그리고 0기간을 따로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즉 MPB에서는 요렇게와 요렇게를 따로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IRR에서는 그냥 모르겠고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훨씬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MPB, IRR, BC 중에 사실은 숫자 자체를 계산하는 게 가장 쉬운 거는 IRR이죠.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평가하는 것까지 했을 때는 MPB가 제일 쉽고 좋은데 그냥 숫자만 뽑아내는 건 IRR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제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 예제, 특히 6.3 예제에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게 정말로 수익률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실감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500, 200, 400이라는 캐시플로우가 주어져 있을 때 그냥 뭐 IRR 함수 쓰면 바로 나와요. 11.65%라는 건 바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연 11.65%라는 이 IRR 수익률 값이 500만원 투자하면 1년 후에 200만원, 2년 후에 400만원을 준다라는 이 구조, 이 캐시플로우 구조가 가지는 정말로 돈을 버는, 돈이 불어나는 수익률의 개념으로서 합당한지, 정말 그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다른 각도로 보면 정말 그러냐는 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투자해서 11.65%씩 1년마다 불어나면은 진짜 1년 후에는 200만 원, 2년 후에는 400만 원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시각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RR이 단순히 앞에서 정의를 했던 것처럼 뭐 끼워 맞춰서 MPB 이꼴 0이 되는 걸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얼렁뚱땅 정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어떤 투자 대안에서 캐시플로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 즉 투입한 캐시플로우로부터 플러스 내가 받게 되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돈이 불어났는지 수익이 났는지를 표현해 준 그런 값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요 예제가.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린 내용을 곰곰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IRR의 개념에 대해서 다 배웠으면 요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MPB와 마찬가지로, 또 BC 나중에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대안과 배타적인 대안을 구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MPB는 뭐 0이랑 비교를 하느냐 자기들끼리 비교를 하느냐만 있었지 그냥 값을 비교하는 건 똑같았거든요. IRR은 비교하는 대상도 다르지만 비교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거죠. 두나싱 대안과 비교할 때는 두나싱의 IRR인 MARR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MPB처럼 MAR 값과 그냥 얘의 IRR 값을 비교를 하면 돼요. MPB와 0을 비교한 것처럼 그냥 숫자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런데 베타적 대안인 경우에는 MPB처럼 자기들 각각을 구한 IRR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모든 우리의 불행의 시작점인 거죠. IRR을 쓸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래프를 봐서 알 수 있겠지만 특정한 이자율 시점에서, 이거 다른 걸 써야겠네요. 색깔을. 특정한 이자율 시점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A, 왼쪽은 B가 더 좋다라면 그렇게 되는 기준을 IRR로 표현할 방법은 뭐냐? 이 두 개의 캐시플로우를 뺐더니 이 노란색 선이 됐고, 그 노란색 선은 방금 내가 그은 요 선에서 0을 지나가니까 요게 그놈의 IRR이 되지 않겠느냐, IRR B 빼기 A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IRR B 빼기 A와 현재 이자율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를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와 A 두 개의 대안의 캐시플로우를 미리 빼준 다음에 빼준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IRR을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자율 MARR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미리 캐시플로우를 뺀 다음에 그 뒷부분은 이제 그냥 MPB 그냥 독립적인 대안 계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과정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요 앞부분 미리 빼주고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증분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에서 A를 뺀 나머지가 MARR보다 더 크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의미를 따지자면. 그래서 인크리멘탈 어널리시스 증분 분석을 해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거면 그냥 NPV 계산하면 안 돼요? 되죠. 뭐 안 될 거 뭐 있어요. 되는데 IRR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자는 거죠. 네. 자꾸 말을 더듬네요, 제가. 그래서 이 증분 분석을 한 것 때문에 더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단일 투자 대안을 이제 두나싱 대안과 비교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이제 증분 분석할 때 더 이제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되죠. 뭐냐면 이 캐시플로우가 우리한테 주어진 캐시플로우가 투자 형태의 캐시플로우냐 대출 형태의 캐시플로우냐에 따라서 IRR의 의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번 학기에 거의 다 투자 대안의 캐시플로우를 다루기 때문에 IRR이 크면 그 대안의 IRR을 구했을 때 함수를 넣어서 구했을 때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대안이죠. 좋은 대안.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커진다라는 거니까. 근데 대출 대안인 경우에 IRR 값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갚아야 되는 평균 대출 이자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IRR이 커진다라는 거는 내가 더 이자를 많이 갚게 된다라는 의미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캐시플로우가 과연 투자 형태냐 아니면 대출의 형태냐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번 학기의 문제는 대부분 다 투자 형태를 띌 거니까 증분 분석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다 투자 대안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증분 분석을 하게 되면 A 빼기 B를 하느냐 B 빼기 A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이 투자 대안 형태면 B 빼기 A 다른 한쪽은 대출의 형태가 될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한쪽을 빼본 다음에 이거 대출 형태네 싶으면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빼서 증분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게 돼요. 문제를 완전히 틀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IRR에서 캐시플로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횟수가 여러 번이면 이게 데카르트 법칙에 따라서 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즉 IRR 값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역시 이번 학기에 그렇게 복잡한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네, 다른 대안 평가 방법을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단점 혹은 주의점을 제외하고 나서 특징 혹은 장점을 보자면 이게 BC도 마찬가지지만 비율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만큼 불어났는지를 비율의 개념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직관적으로 해석을 많이 준다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금융상품의 수익률, 투자 대안의 수익률을 따질 때는 얼마를 벌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비율의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뭐 나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우와 정말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런데 20억을 들여서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들어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2억 원이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묶여있는데 뭐 20억 원이 예를 들어서 묶여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벌었어. 이건 되게 좋은 거고요. 그런 비율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원래 그런 의미 때문에 수익률이 널리 쓰이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상품의 어떤 가치, 금융상품의 좋고 나쁨을 따질 때 수익률 개념이 쓰이는 거고 그 수익률 개념을 시간가치까지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습 문제를 좀 몇 개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6.8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나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죠.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풀 수 있으면 뭐 사실은 뭐 다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또 뭐 그렇다고 뭐 무진장 힘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3개를 2개씩 비교를 해나가면서 네, 풀어나가시면 되니까 요 정도 문제를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고 그 문제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문제들에서 뭐 6.7이든 6.8이든 이런 문제 아니면 더 위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래프를 특히 그려가면서 풀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을 만한 것이 단순히 어떤 주어진 이자율 값에서 어떤 대안이 선택된다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요 기준으로 여기서는 A, 여기서는 B가 선택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7%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MARR이 7%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선택. MARR이 7%보다 작을 때는 B 선택.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택되는 범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고 싶다면 그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넘어가면 모든 대안이 do nothing보다 나빠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A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좋다가 여기를 넘어서면 do nothing보다 나빠지니까 정확히는 7%보다 크고 여기 이게 대충 한 21%인가요? 21%보다 작을 때까지만 A를 선택하고, B 같은 경우도 이자율이 음수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좀 더 명확한, 아주 이제 군더더기라기보다는 애매한 부분 없이 깔끔한 딱 떨어지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더 넓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해놓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범위를 구해놓고 지금 MARR이 10%네? 그럼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더 쉽잖아요. 물론 좀 준비 과정은 더 길지만 더 완벽하게 종합적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저런 범위 구하는 문제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처럼 범위 구하는 문제를 이렇게 대안이 3개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면 이제 IRR 문제는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IRR이 끝났네요. 해달 귀엽죠? 얘는 해달이고요. 제가 뭐 동물 사진 이런 거 좋아해서 이제 자꾸 올리는데, 해달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귀여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온몸에 털이 있고 이 털에 이제 자기 몸에서 이런 해달, 수달류 이런 종류들, 족제비과라 그래야 되나? 이런 과들은 이 겨드랑이 샘에서 그 기름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 털을 유지하고, 특히 물에 이렇게 젖어서 체온이 많이 물이 이렇게 털에 붙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체온이 크게 그 하락한,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이제 그 방수 재질인 셈이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쓰이지만, 자기 페로몬도 날리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털이 있어서 이제 체온도 보호되고 뭐 기름도 묻히고 그러는데, 손은 이제 뭔가 집으려다 보니까 우리 손처럼 이렇게 맨질맨질하거든요. 이렇게 춥단 말이에요. 열이 잘 빠져나가니까 다른 데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주위 다른 해달을 이렇게 붙잡고 있거나, 그럼 이제 체온이 덜 빠지겠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되게 귀여운 거죠. 이렇게. 또 해달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해달이나 수달이 잘 그러는데,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잡아서 들고 다니면서 동료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무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제 냄새와 생김새를 익히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재밌는 거 많죠. 동물에 관해서 그냥 얘기해봤고요. 그 타이틀 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잠만보 인형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봤는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네 성적이야. 제가 그냥 재미로 만들어본 거고, 이번 학기 2020년 1학기는 여러분들에게 예고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이 동영상이 뭐 내후년에도 쓰이면 좀 다르겠지만, 2020년 지금 당장은 그 온라인 강의로 다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절대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임해주시고 기초적인 문제들만 잘 풀어주신다면 뭐 그렇게 성적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내팽개치라는 뜻은 전혀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해주시고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 좀 경제성공학이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은 쉽고 어려운 부분은 되게 어려워서, 쉬운 건 쉬워서 그냥 뭐 질문 안 해도 되겠네. 어려운 건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또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는 거라도 질문해 주시고, 하나도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반영해서 다른 강의도 준비하고 할 테니까 많이 좀 피드백을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마지막 BC 돌아보기로 다시 돌아올게요.